이 비트코인 하나 들고 눈보라와 비바람을 또 거친 태풍을 이겨내고 오늘 이곳에 또 와주셨는데요. 오태민 작가님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태민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십 년 전에는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싶어도 들어준 사람이 없어서 우리 막내 딸이 그 당시에 5살인가 10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과자 사주면서 사토시 아까모토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제가 딸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아들이 좀 엉뚱하고 재밌어요. 우리 아들이 그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나? 이제 아들한테 이제 이 비트코인을 알려주고 싶어갖고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아빠가 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아빠를 잡으러 올지도 몰라. 아빠가 도망을 가야 되니까 사라지면 비트코인을 이제 넣은 종이지갑, 이제 제가 이제 A4 용지로 만든 종이지갑을 우리 아들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이걸 아빠가 쓴 이 비트코인 강했다라는 책에다가 넣어놓을 테니까 너는 이걸 들고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서 엄마랑 누나랑 네 동생을 불러. 뭐 엉아이 듣더니 꼭 불러야 돼? 이러더라고요. 자기 혼자 다 슈킹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아들이 지금 군대에 있습니다. 지금은 뭐 여기저기서 나오라 그래서 목이 안 좋고 감기가 낫지 않고 뭐 이런 부작용이 있죠. 또 옛날에는 유명하지도 않아서 저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었는데 요새는 뭐 저에게 꽂혀가지고 어디를 가나 계속 제 글이나 제 영상을 보면서 저를 욕하는 그런 변화가 있죠.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역시 저는 제 아내 이야기 빼놓고는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표정, 눈빛이 바뀌었죠. 아내한테 비트코인 이런 걸 막 설명을 하니까 우리 아내가 그 진공청소기를 켰죠. 그러니까 입 다물라는 뜻이었죠. 하다 비트코인까지 한다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봤는데 지금은 아주 좋아합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윽하고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면 자기는 그냥 청소하려고 그랬던 건데 내가 오바해서 그렇게 생각한 거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를 이제 하면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Mt. Gox, the Tokyo-based Bitcoin exchange, has filed for bankruptcy protection. The announcement comes days after virtual currency had gone missing. CEO Mark Capelli's apologized and bowed deeply on Japanese television. 10년 전에 비트코인은 마운트 곡스 해킹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도쿄 신주쿠에 있는 거래소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해킹을 당했다고 해서 파산 신청을 했죠. 마운트 곡스 사건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비트코인을 무시하고 말려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투자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일본인들이 아니죠. 그분들이 신주쿠에 모여가지고 시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사진을 통해서 봤을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요. 그런 걸 전하는 외신의 태도는 여러분들이 최근에까지의 그 비트코인을 전하는 한국의 뉴스 미디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황당한 사기에 말려들었다 뭐 이런 관점이었어요. 왜 민간인이 만든 이런 코드 쪼가리에 돈을 주고 사나 해서 굉장히 비웃었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죠. 논문을 읽어보고 놀랬고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공부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깨달았죠. 그 비트코인 강했다는 촉환이 5월 20 며칠에 나오는데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한 게 2월 말이었어요. 2월 말에 비트코인 발견하고 3월 중에 깨닫고 한 달 동안 쓴 책입니다. 사실 한 달 만에 책을 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속된 말로 이제 뿅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이제 책을 쓴 것 같고요. 한국에 사는 민수가 미국에 사는 친구 로지에게 50만 원을 보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민수는 어떻게 로지한테 돈을 건네줄까요? 먼저 민수가 로지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그러려면 민수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로지를 만나 돈을 건네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럼 비행기 값이 50만 원보다 더 나옵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민수는 한국의 A은행 어플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핸드폰을 켜서 자기 A은행 계좌 안에 100만 원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중에 50만 원을 로지한테 보내달라고 A은행에 요청합니다.
이체 버튼을 누르죠. 그럼 A은행은 먼저 민수가 50만 원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인 걸 확인하겠죠? 그런 다음에 장부상에서 민수의 계좌에서 50만 원을 뺀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B은행에다가 우리가 나중에 너네한테 돈 보내줄 테니까 니네 은행에서 먼저 로지 계좌로 50만 원을 넣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럼 B은행은 A은행을 믿고 그러겠다고 합니다. B은행이 A은행을 믿고 로지 계좌에 50만 원을 넣어줍니다. 만약 A은행이 B은행으로 이 5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로지는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A은행과 B은행 간의 신뢰관계가 민수와 로지에게 변제의 최종성을 보장하는 거죠. 인터넷의 발달로 이 과정이 매우 빨라지긴 했지만 민수와 로지와의 거래 안에 한국의 은행과 미국 은행이 매우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입니다. 때문에 은행은 민수와 로지에게 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한국과 미국의 은행이 서로 거래가 가능한 이유는 애초에 양 국가 간의 은행 간 거래를 보장하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두 은행 간 거래에도 국가가 개입한 것이 되죠. 그럼 국가도 은행한테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겠죠. 즉 민수와 로지라는 친구끼리 거래조차도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거대한 이해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거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셈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비트코인으로 대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은 전송수단의 성격도 있고 화폐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순간 은행 또는 국가 간의 신뢰 시스템의 도움 없이 어떤 가치물이 그 가치 그대로 상대방한테 전달됩니다. 한국에 있는 민수가 미국에 사는 로지한테 직접 돈을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비행기 타지 않고서요. 그런데 이렇게 비트코인을 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없는 묵가물이라면 애초에 전달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거래에 활용되는, 즉 거래자끼리 주고받음으로써 거래가 완료되는 유가물은 변제의 최종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혹은 뭐 밀림 한가운데 사람 거의 없는 서울만한 면적에 거의 사람들이 10만 명 정도밖에 안 사는 곳에 은행을 여러분들 같으면 내겠습니까? 은행이 가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금융에서 소외가 된 거죠. 평생 은행 통장 하나 없이 사는 분들이 전 세계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법에 의해 가지고 그 여성이나 그 아이들은 금융에 접근이 안 되죠. 아예 자기 신원 등록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자녀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한참 동안 일자녀 정책을 폈죠. 그래서 시골에서는 가난하니까 호적을 대도시의 중산층한테 팝니다. 시골에서 산 호적을 이용해갖고 둘째를 낳는 거죠.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를 못 낳냐? 아니, 다 낳아요. 낳는데 호적이 없는 거죠. 그런 걸 흑자녀라고 하는데 제가 공부하던 10년 전에도 그 흑자녀의 수가 1억이라고 해요. 그 흑자녀라고 해서 그들이 어린 애들이 아니에요. 어른이 다 되죠. 이렇게 자기 신원 인증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은행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마트폰이 그런 데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그 탈중앙화된 어떤 그런 인증 시스템하고 이 스마트폰이 만나면 이게 하나의 독립적인 은행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신원 인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그 신원 등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신원 인증을 할 수 있냐는 건데, 이 IT 시대에서 신원 인증은 우리가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여권 가지고 하는 신원 인증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어떤 행적을 한 사람이 그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이 이제 신원 인증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누구이고 몇 가구 중에 누구고 뭐 이런 거는 국가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죠. 민간인들 간의 어떤 그런 교류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정보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나하고 게임했던 그 사람이 맞아? 그 사람이 내 강의에 들어와가지고 학점을 땄던 그 학생이 맞아? 그런 행적에 대한 인증을 하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죠. 물론 중앙화된 어떤 시스템에서도 신원 인증을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이 있으니까. 근데 중앙이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중앙이라는 것은 정부에 공인된 기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행이나 사기업들이 고객의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면 이들도 국가 못지않은, 어떤 의미로는 국가를 초월하는 정도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초국적인 IT 기업들이 이걸로 빅데이터를 만드는 거고요. 문제는 중앙이 개인정보를 중립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미국 기업에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들어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이런 개인정보를 중앙이 독점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신원 인증만 되는 게 아니라 가치물을 직접 이동시킬 수도 있죠. 그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스마트폰이 하나의 은행으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뿐만이 아니라 한국이나 이런 금융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도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준비가 됐는데 왜 안 하냐? 사회적 압력, 규제, 편견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거죠. 이건 사실 누가 먼저 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이 스마트폰을 전 세계에 뿌려놓은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를 그냥 기계를 뿌려놨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잠재적인 금융 단말기로 뿌려놨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정부 차원에서 막 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코인, 블록체인 이런 무조건 뭐 투기다 뭐 억제하려고 하는데 이 사회적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는 몸을 사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찬스가 온 겁니다. 뭐냐면 미국 금융 규제기관이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ETF를 승인했거든요. 이더리움 ETF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과 달리 이렇게 미국 정부 입장에서 공격할 타겟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사라졌지만 이더리움의 비탈 부테린은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비탈 부테린만이 아니라 어떤 재단이 있는데 탄압하는 대신에 승인을 하는 어떤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이것이 이제 구글이나 애플이나 삼성전자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야, 뭐 젊은 19살 청년이 만든 것도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인정을 해주는데 그러면 구글하고 아마존하고 애플만 왜 못해? 이런 생각이 나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이제 뭔가 이더리움 같은 걸 만들겠죠. 이더리움 같이 뭐 화폐를 만든다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고 블록체인 신용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데 그게 이제 각 빅5가 갖고 있는 각자의 장점, 뭐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은 단말기를 갖고 있는 거고,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플을 갖고 있는 건데 다 모두 나름대로 커뮤니티가 있는 거죠. 생태계가 있으니까 그 생태계만 사용하는 어떤 그런 화폐를 창출할 수가 있죠.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그 파란 신호등이 켜진 게 바로 올해 4월에 미국 SEC가 이더리움 ETF를 승인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은 고객들의 금융자산을 블록체인화 해주고 싶어 할 겁니다. 예컨대 스타벅스의 포인트나 아니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같은 것들이 블록체인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유동화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기업들은 고객들의 자산을 블록체인화할 때 어떤 체인, 즉 어떤 장부에 기록해 줄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자신들이 만들고 통제 가능한 중앙화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택하면 기업은 리스크를 지게 됩니다. 탈중앙 블록체인 시스템에는 코인이 필요한데 이 코인의 가격이 오르고 내릴 때마다 기업은 투자자들과 대중들의 비난을 받게 되겠죠. 때문에 이른바 코인 묻히기가 무서워서 기업은 탈중앙화 시스템을 만들기 꺼려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을 합니다. 허가받은 노릇들만 구동하는 중앙화된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현하는 거죠. 여기에 블록체인의 기술만 채택하고 가격이 안정된 코인을 활용함으로써 기업이 투기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형태가 탈중앙이든 아니면 중앙화이든 결국 레거시 기업들은 자신들만의 기업형 블록체인을 만들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은행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금융을 효율화하고 무역 기업들은 송장 처리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겠죠. 어느 정부도 막지를 못하죠. 탄압은 했죠. 뭐 비난을 한다거나 뭐 어용학자들인데 대신 내보내서 국민들이 뭐 비트코인 같은 걸 멀리하도록 막 빨리 팔라고. 그러나 결국 비트코인 살아남았고 그래서 이런 빅5, 빅6가 결국은 비트코인의 시대가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리브라의 케이스도 봤기 때문에